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퀵지 칩 워크숍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아까 피처스 세션에 이어서 이제 오늘의 칩의 중요한 타겟인 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 제목은 Diffuse Calcified Regions, How to Safely Treat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강민병원 안태원입니다. 같이 이제 자정을 보시는 교수님은 서울의료원의 이성현 교수님, 그 다음에 대전성모병원의 박만원 교수님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연재를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액티브하게 조인을 해서 디스커션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성모병원의 목지수 선생님, 부천 세종병원의 박학욱 선생님, 순천향 부천병원의 서전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안동병원의 성중경 선생님, H+ 양주병원의 최경 선생님, 그 다음에 서울성모병원의 황병희 교수님께서 같이 이제 한일에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은 오늘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디퓨즈 토토로스 칼시파진 리전에 대한 케이스를 서울성모병원의 승지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 승재호입니다. 작년에는 코학타 학회 때 강의만 듣다가 이렇게 교수님들 앞에서 강의를 이렇게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디퓨즈 토르튜어스 칼시파이드 리전에 대한 케이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ESRD로 HD 중이고 AF로 순환기내과 팔합 중이시던 분이십니다. 평소 익설셔널 체스트 페인이 있었는데 최근 투석 시 혈압 저하가 있고 제너럴 위크니스로 응급실 내원해서 신장내과가 연결되었다가 카디악 마커 상승으로 본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AFib로 2013년도에 RFA 시행받았고 그 미드 ICA에 2012년도에 PCI 시행받은 히스토리 있었습니다. ESRD로 HD 올해 진행 중이신 분이고 AS로 PTA 받은 히스토리 있었고 기저질환이 조금 많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과 크로피도그렐, 시로스타졸 복용 중이었고 다른 약제들 유지 중인 약제들입니다. 처음 내원 시 바이탈 BP가 100에 50 정도 됐었는데 80에 50으로 떨어졌었고요. 제너럴 위크니스나 푸어 오레 인테이크가 있으면서 익설셔널 체스트 페인 있었습니다. 그 외에 커프 스프툼 동반되었습니다. 루코사이토시스와 CRP 상승이 있어서 인펙션 동반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었고 카디악 마커 상승한 소견 확인되었습니다. EKG는 사이너스 리듬에 ST 체인지나 조명하지는 않았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풀모너리 이데마와 함께 뉴모니아도 동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락 뉴모니아, 루락 넌스템이 의심되어서 일단 IV 안티바이오틱스 시작하면서 에코카디오그래피 진행하고 CAG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여 이젝션 프랙션 57에서 52%로 감소된 소견이었고 이전에 어떤 리저널 월모션 어브노멀리티가 RCA 테리토리에 새로 생긴 것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HD 하시는 분이라 라이트 스너박스로 CAG 진행하기로 하였고 오프렌치 시스 삽입하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라디얼 아터리아도 칼시피케이션이 심했고 그 오프렌치 가이딩 카테터가 진입이 잘 안 돼서 다이그노스틱 카테터가 진입이 잘 안 돼서 4프렌치 타이거 카테터로 CAG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드 RCA 2012년도에 스텐트 인서셜 한 부분이고 그 RCA의 그 디퓨저하고 칼시피케이션, 시비어 칼시피케이션 확인되었습니다. 그 레프트 코로넬 알테니는 그 다이그노스틱 CAG 영상이 포함해서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프록시멀 투 미드 RCA의 디퓨즈 스테노시스와 그 다이아고널 브랜치 쪽으로도 스테노시스와 칼시피케이션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프록시멀 LED 부분인데 굉장히 톨처스한 모습 확인되었으며 미드 서클에도 디퓨즈한 스테노시스가 확인되는 상태였습니다. FFR 진행하였고 LAD는 0.71,
브랜치는 이제 0.61과 0.80 확인되었으며 RCA는 0.71 확인되었습니다. 신텍스 스코어는 44점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리 NGOCT에서 이렇게 전 혈관에 디퓨즈하게 칼시피케이션, 시비어한 칼시피케이션 확인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퓨즈 털추어스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지속할지, PCI를 한다면 어떤 혈관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캐비지를 진행할지, 이것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케이스에 대한 그 아마 플래닝을 갖다가 이제 아마 환자분께서 아마 해주시는 거로 같은데요. 우선 두 분의 환자분이 이제 여기서 우선 좀 본인의 계획들을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실제 다른 교수님께서 이제 그 케이스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인천 성모병원의 최익준 교수님께서 그 디바이스 플래닝, 그다음에 이미징 스트래티지 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이전을 치료하겠다 그런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많아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성모병원에 있는 최익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연락 받기로는 치료에 대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인트로덕션하고 간단하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칼시피케이션이 마일드 모더레이트보다 심해질수록 여러 가지 DSMI, TLR 같은 이제 메이스의 엔드포인트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리전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면 심할수록 스텐 익스펜션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칼슘의 그레이드라든지 칼슘 버든, 그다음에 칼슘 볼륨이라든지 에어리어, 그다음에 이게 슈퍼피셜하냐 딥한 칼슘이냐에 따라 여부가 이런 스텐 언더 익스펜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이런 코로나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저희 인터벤션이 있을 때 굉장히 큰 허들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엔지오그래피상으로 보이는 칼슘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엔지오그래피상에서는 칼슘이 괜찮아 보이지만은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에서는 칼슘이 디텍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이미징이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벤션을 하기 전 과정에서 인터벤션 2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고 벌룬의 사이징이라든지 로테이셔널 아세토미라든지 버스 사이즈라든지 칼슘의 크래킹이 생겼는지 여부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포스트 인터벤션 역할 중에서 스템 말 어포션이라든지 언더 익스펜션 여부를 잘 확인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이미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엔지오그래피보다는 이제 이런 아이브스나 OCT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칼슘 시크니스 면에서는 이제 아이브스보다는 OCT가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뒤에 강의에서 나오시겠지만 스탠 옵티메이션 타겟이라든지 이런 타겟 크라이테리아가 있고, 이런 타겟 크라이테리아를 잘 맞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헤빌리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을 잘 사용해서 스탠 옵티메이션을 충분히 잘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인터벤셔널 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커팅 벌룬과 스코어링 벌룬, 그다음에 최근에 소개됐던 슈퍼 하이 프레셔 벌룬도 있고, 앞에 강의에서 이제 리토플라스틱 벌룬도 이제 소개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커팅 벌룬, 스코어링 벌룬은 그다음에 로테이션 아세렉토미 정도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특이한 케이스 논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프레페어 칼크라는 트라이얼과 이제 이사르 칼크 트라이얼에서 프레페어 칼크 트라이얼은 이제 로테이션 아세렉토미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커팅 벌룬이나 스코어링 벌룬, 이제 벌룬 베이스드를 비교했던 이제 100명을 비교했던 연구하고, 이사르 칼크 데이터에 보시면은 슈퍼 하이 프레셔 벌룬과 이제 커팅 벌룬이나 스코어링 벌룬을 이제
비교했던 비교적 작은 샘플 사이즈의 연구를 이제 환자들을 이제 풀 알라니시스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로타와 모디파이드 볼룬, 그다음에 슈퍼 프레셔 볼룬을 이제 비교했을 때 스텐 익스펜션 면에서는 세공에서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스텐트의 익스텐스 면에서는 슈퍼 하이 프레셔 볼룬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었다는 것이 되겠고 이런 디바이스의 스트레이트지의 석세스 레이트에서 보면은 로타블레터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은 한 페이퍼에서 제시하는 이제 코로나 카시파이드 리전에서는 알고리즘을 잠깐 보시면은 본론 크로스빌리티가 있냐 없냐를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본론이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로타블레터를 먼저 고려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본론이 통과를 해서 통과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을 보고 나서 가능하다면은 OCT를 봐서 칼슘의 아크라든지 랭스, 시크니스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스트렉토미를 고려를 하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n-compliant balloon이라든지 커튼 발룬 혹은 스코링 발룬을 사용을 하고 나서 거기에 반응이 좋지 않았을 때 이런 리서치 플라스티 발룬을 고려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의 알고리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일단 뭐 케이스 간단하게 보시면 프록시멀 LAD에 굉장히 심한 칼슘이 있었던 환자였는데 볼론이 이제 펴지질 않아서 스코어링 볼론을 사용을 했고 스코어링 볼론하고 NC 볼론을 사용한 이후에 기존에 이제 서큘러한 칼슘이 있었던 부분에 이제 크레이크가 생기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후에 스텐이 옵티메이션이 잘 됐던 것을 엔지오그래피와 아이브스 통해서 확인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프록시멀 RC와 LAD에 굉장히 심한 칼슘이 있어서 2.5mm 벌룬과 3.0mm NC 벌룬을 다 사용해도 이게 벌룬 익스펜전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서 로타블레터를 사용했고 익스펜전이 잘 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케이스는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 사실 이제 컬프리 리전이 될 것이냐가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디스탈 RC와 이제 썬커플렉스, 그다음에 디퓨전 LAD 리전, 그다음에 다이고널 브랜치가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캐비지가 사실 우선이겠지만은 인터벤션 쪽으로 환자가 제가 이제 정보를 받기로는 환자가 캐비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유를 받았지만은 캐비지를 리퓨즈한 상태라서 이제 인터벤션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얘기가 됐다고 돼서 인터벤션을 한다면은 페모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가능하면 8프렌치 XB 가이딩 카테터, 그다음에 레프트 코로나에는 XB 가이딩 카테터, RC에는 이제 AL1 카테터를 이용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헤빌리 카시파이드 리전에는 파랄렐 와이어 테크닉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파랄렐 와이어 테크닉을 통해서 볼룬 델리버리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볼룬이 잘 넘어가는 것도 좋고 볼루닝을 했을 때 스코링 볼룬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랄렐 와이어 테크닉을 많이 선호합니다. 파랄렐 와이어 할 때는 가능하면은 이 하이드로필릭한 폴리머 자켓이 되어 있는 와이어를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를 뭐 가이드 질라 같은 이제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를 써볼 수 있고요. 가이드 질라보다 마더 앤 도터인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하트레일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도 좀 더 백업 서포트를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이런 심한 칼슘캐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로타블레터이기 때문에 로타블레터도 충분히 고려할 것 같습니다.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은 OCT가 좀 더 좋다고는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OCT보다는 아이부스 쪽에 좀 더 경험이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부스를 선택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좀 덜 심한 부분에 먼저 하고 심한 병변을 선호를 해서 먼저 서컴플렉스를 먼저 2.0mm 벌룬으로 한번 간을 보고 나서 드러그리튼 스텐트를 삽입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이고널 브랜치는
1.0mm 벌룬을 먼저 시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사이징 벌룬을 늘려날 것 같고, 다이버절 벤치는 사실 뭐 마이오카드뮴 버든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능하면 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드러그 루틴 벌룬을 통해 가지고 플로우만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LAD는 로타브레터를 사용해서 버스 사이즈를 1.25 내지 1.5까지만, 개인적으로는 1.5 이상 넘어가는 버스 사이즈는 많이 경험을 하지 않고 해서 1.5 버까지 사용해서 NC 벌룬을 사용하고 드러그 루틴 스탠드를 할 것 같고요. RCA 디스탈이 사실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RCA 프락시말의 병변이 있어서 이런 가이딩 익스텐전 카테터 삽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미드 RCA에 또 스탠이 있기 때문에 익스텐전 카테터 삽입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로타블레터 사용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이 파랄렐 와이어와 가이드 익스텐전을 프락시말까지만 잘 이용을 한다면 디스탈 RCA도 어느 정도 NC 벌룬과 드러그 루틴 스탠을 사용해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익준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같은 병변에 대해서 의정부 선거병원의 김찬진 교수님께서는 어떤 치료 계획을 가지셨는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민 교수님. 저도 제가 그 굉장히 컴플렉스한 리전이라는 거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최익준 선생님이 계획하신 거하고 이제 겹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는 생각할 거는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이 있기 때문에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의 콜프릿 아테리를 먼저 해결해 주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콜프릿 아테리를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행히 에코카디오그래피라는 에코카디오그램을 베이스로 했을 때는 RCA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RCA 쪽에 이제 먼저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LAD, 그리고 그 다이고날은 뭐 그 선택적으로 고려를 하고, 서크도 이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하이 블리딩 리스크 환자인데요. 이미 클로피도그렐, 와파린, 그리고 실로사돌도 쓰고 있었고, 또 다른 과에서는 그 엔세이드도 사용하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래도 이제 듀얼 안티플레이 에이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티플레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걸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는 너네스텍 얼리베이션 어큐트 코로나 심 동시에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고 헤비 칼시피케이션 있는 환자였고, 러프하게 계산해봐도 그레이스 스코어는 173점이었고, 그리고 하이 브리딩 리스크 환자인데다가 또 하이 스롬보틱 리스크, 하이 그 카디오바스컬 리스크가 높은 환자입니다. 신텍 스코어는 그 최소한으로만 계산해도 27점 이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테리를 리바스컬라 할 것인지 고려한 다음에 이제 리바스컬레이션 스트레티지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일단 교과서적 및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땐 역시 캐비지를 권유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반복적으로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PCI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CI는 RCA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고, CT의 영상을 봤을 때는 그 처음부터 프록시말부터 디스탈까지 디퓨저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저희가 받은 정보로는 FFR을 평가하는 중간에서도 프록시말 세그먼트에서 와이어가 인트랩먼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프록시말 RCA에서도 그 엔지오그래픽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아스로마 버든 그리고 칼슘 버든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세스 사이트는 처음에는 하이 브리딩 리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디스탈 라디알 아테리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평가된 대로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레디알 아테리에도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가능하지 않는다면 칼슘이 일부 있어도 그 쉬스레스 카테타 같은 경우는 아우터 다이미터가 6프렌치 쉬스보다 작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쉬스레스가 가이딩 카테타로 접근을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피머럴 사이트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익준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메리 하일리 그리고 메리 톨투스 리전에서는 가이드 와이어를 2개 넣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이제 우선은 하나는 이제 저는 시온 블루의 엑스트라 스티프 와이어를 이제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실리콘 코티드하게 굉장히 하이드로필릭한 와이어를 같이 삽입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4년도에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제게 발표된 알고리즘에서도 보면은 그 리전의 시그니피컨트를 평가한 다음에 역시 리전의 컴플렉시티를 평가하고 리버스컬라이제이션 스트래티지를 평가한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PCI로 하기로 결정이 되면 모더레이트 이상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스트래티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이 알고리즘은 CCI에서 2023년도에 발표된 경우인데요. 그 벌룬을 할 만한 리전인 경우에는 하이 프레셔드 벌룬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하이 프레셔드 벌룬으로 충분한 루멘 게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플렉 모디피케이션 벌룬을 사용하고 그것도 역시 루멘 게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슈퍼 하이 프레셔 벌룬, 엑스트라 그 하이 프레셔 벌룬이나 아니면 리소트립시를 고려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원활하지 않다면 그리고 이제 아스렉토미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다면은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를 고려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루멘 게인이 이루어지면 PCI를 진행하고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결국 다시 이제 캐비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 이 환자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록시말 RCA 쪽에 아세로마 버든, 칼슘 버든이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한 서포트를 위해서 서포트가 충분한 가이딩 카테타를 선택함과 동시에 익스텐션 카테타를 충분히 딥시티드 해서 코엑시알 얼라이먼트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디스탈 리존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 일단 non compliant 벌룬을 시도해보고 난 다음에 세미 컴플라이언트 벌룬을 시도하고 난 다음에 non compliant 벌룬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링 벌룬을 시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 역시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의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익스텐션 카테타를 좀 더 깊게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0.5 레이시오 정도의 버와 레퍼런스 베스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역시 이제 캐비즈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RCA를 시도하고 난 다음에 LAD를 시행해야 되는데 LAD 같은 경우에 특별히 난점이 있는 거가 디퓨즈 롱 리전에 거의 30mm 정도 가까이 되는 디퓨즈 롱 리전의 헤비 클래시피케이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FF8 같은 경우는 LAD는 0.7을 달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이고널 같은 경우는 D1의 사이드 브랜치 하나는 0.8 정도의 보드라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이고널의 다른 브랜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FFR 밸류를 보이고 있었지만 결국 브랜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LAD를 리버스캐션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CT 상에서도 보면은 CT 상에서 프록시멀 LAD 그리고 메인까지 익스텐전 되는 굉장히 심한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하이 블리딩 리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레디얼 아테리를 혹은 그 디스탈 라디얼 아테리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벌룬으로 넓혀지지 않으면 NSE 벌룬이나 커팅 벌룬 그리고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는 역시 특히나 이런 디퓨즈 롱 리전의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에 컴플렉션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익스텐션 가이드 와이어를 조금씩 점진해 가면서 아스렉토미 하는 범위를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리전이 30mm 이상 되면은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 뭐가 그 진행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익스텐션 카테터를 통해서 플랫폼을 조금씩 전진시켜 가면서 아스렉토미를 시행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루멘 게인을 달성하는 동시에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커에 대해서는 펑셔널 이밸루에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그니피컨트한 리전이라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스파티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인서클링한 클래시피케이션은 많지 않기 때문에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는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실제로 치료하신 거는 디스커션 한 다음에 한번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발표하셨고 두 교수님께서 이제 선생님들 나름의 치료 전략을 계획을 이제 짜주셔서 시뮬레이션을 시술 전에 해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패널 선생님들 이 두 선생님의 계획이나 케이스에 대해서 의견이나 토론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 서전입니다. 너무 최익준 교수님과 김찬윤 교수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요. 지금 승지호 선생님께서 어떤 옵션, 그러니까 PCI냐, 캐비지냐 아니면 하이브리드 캐비지냐 이걸 고민하셨는데 PCI를 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환자가 에코상에서 LV 펑션이 심하거나 두드러지게 캐비지를 한다는 건 마이오카르디움 자체를 더 살리겠다는 얘기고 PCI는 리전을 살리는 데 더 주목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PCI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세 개 다 하는 것보다 김찬순 교수님이 얘기했던 LAD, RCA를 하는 걸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게 이제 아까도 김찬순 얘기했듯이 이 환자에서 약을 ESRD 환자인데 와파린, 실로스타졸, 클로피도를 어떻게 보면 트리플 서라피를 하고 있는 게 시술하기 전에 좀 고려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아무튼 뭐 PCI가 더 이 환자한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로타도 필요할 것 같은데 로타가 좀 걱정이 된다면은 여기 옆에 있는 박하옥 선생님 같은 로타 B가이를 또 불러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네, 뭐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아니고요. 저는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환자 엔지오그래피 보면 다이고날을 두 분 다 브랜치라고 이렇게 조금 약간 폄하하셨는데 저는 이 사람 다이고날이 제일 큰 메이저 테리토리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김찬수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익스텐션 카테터랑 로타 많이 해보셨나요? 네, 별로 들어갈 때 제한 익스텐션 카테터를 넣어놓고 그 뒤에 로타 진입할 때 좀 뭐 카테터 안에서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로타 와이어가 진입할 때는 그 사이즈 가이딩 카테터의 사이즈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7프렌치 이상의 그 가이딩 카테터에다가 7프렌치 이상의 이제 가이질라나 아니면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진을 할 때는 우리 로타의 그 어블레이션 모드가 아니고 이제 전진하는 모드로 사용하면은 되게 이제 큰 문제 없이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비교적 제가 좋은 경험을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스텐이 필요한 프록시멀 리전인데 디스탈까지 디퓨저가 있을 때 혹은 스텐을 이미 대놓은 상황이 있을 때 스텐까지 익스텐션 가이딩 카테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디스탈 리전에 대해서는 스텐의 디스탈 쪽에 플랫폼을 형성해가지고 어블레이션 하면은 좀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찬준 교수님 나오신 김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우리 가이딩 카테터 자체에 이제 그 로타퍼가 들어가는 건 사이즈는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이처럼 디지털 RC에 만약에 우리가 꼭 이제 익스텐션 가이드 질라나 카테터를 넣었을 때, 그 익스텐션 카테터의 사이즈에 얼마의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아주 뭐 단정적으로 아주 정확한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이게 그 7.5프렌치 쉬스리스 카테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7.5프렌치에다가 7프렌치 가이지를 넣고 로타 어블레이션을 전제시키면 되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1.5mm까지 다? 1.5mm까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선생님 많이 하시지만 심평원 심사를 하러 다니는데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의 보험 급여 기준이 스탠드 델리버를 위해서 한 개만 인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타 하기 전에 쓰는 거는 필요하면 쓰시는데 반드시 영상을 스탠트 전에 익스텐션 하고 스탠트 넣는 거를 남겨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가끔씩 7프렌치에 6프렌치 가이드 질라를 써서 로타를 또 쓰기 위해서 또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첫 번째 큰 그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를 처음부터 선택을 하셔라.
예. 그게 삭감을 좀 덜 당하는 기준. 보시고 무조건 스텐트 넣을 때 그걸 안 썼으면은 일단 삭감을 하고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주의도 약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천 교수님 나오신 이렇게 TPU 칼슘 LED 있잖아요. 네. 로타를 할 때 물론 이제 배스 사이즈가 이제 뭐 여기는 빅배스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1.25짜리 뭐 퍼스트 할 건지 1.5를 먼저 할 건지 거기는 논란이 많은데 1.25짜리 버렸으면은 트랩이 좀 많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거를 극복하거나 생각하세요? 그 LED 리전을 예, LED. 예, LED 리전 같은 경우에 그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1.25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정말 낭패를 봐 가지고 그 특히 리전들이 약간 과열이 되거나 그러니까는 하이리 히티드 되거나 그러면서 소프티슈 데미지가 같이 오면서 인트랩먼트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결국 그 환자는 이제 캐비지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 그냥 1.5로 깎아 들어가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로타블레이션 버가 스트로크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설 것 같으면은 그 익스텐션 카테터를 전진시키면서 그 플랫폼을 이미 깎은 부분에다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점점 앞으로 깎아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지 선생님은 어떻게 어느 병변부터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RCA에 월모션이 새로 생겼으면은 저도 RCA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이전에도 RCA에 PCR을 하셔서 월모션이 원래 남아 있었던 거라면 혹시 뭐 넌스테미 상황이라도 뭐 다른 넌 인베시브 뭐 스펙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혹시 가능해서 뭐 이렇게 그 컬플 리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그 서울선거병원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결과했는지 다음 프레젠테이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담됩니다. 그 실제 뭐 여러 선생님들의 손이 갔고 제가 마무리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칼슘이 굉장히 심하고 박하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이고날이 그냥 다이고날은 아니기는 합니다. 밑 다이고날들이 굉장히 작고 적게 없고 서컴플렉스가 작고 안 좋은 상황에서의 빅 다이고날이긴 하고요. 디퓨즈하게 미드 LAD까지 칼시파이드 리전, 다이고날도 그냥 다 칼슘 덩어리입니다. 뭐 메인에서 사실 이게 저는 처음에 영상 봤을 때 이게 뭐가 LAD고 뭐가 이 다이고날이 더 커 보이기도 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는 했고요. CT에서 보면은 딱 요 뷰인데 이렇게 한번 돌아서 LAD가 나가는 거고 다이고날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베슬 사이즈는 꽤 큰 것이고 RCA는 그냥 앞에부터 뒤까지 다 칼슘이었습니다. CT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빨라서 그런데 하여튼 이 레디얼 아테리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헤빌리 칼시파이드 리전이고 이게 그냥 한 10년의 칼슘이 아니라 거의 한 30년의 칼슘입니다. ESRD로 투석하신 지 거의 한 30년 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하트팀 미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MI를 인지 샥 때문에 카디악 마커가 올라갔는지 정확하기는 않지만 MI로 오시긴 하셨지만 처음에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한참 하셨었고요. 한 1, 2주 하다가 안정된 상태였어가지고 온고잉 이스케미아는 없지만 이제 컴플릿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은 해드려야 되는 약간 이제 안정된 ACS 상태였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일단은 캐비지 의뢰드립니다. 그리고 환자 전과까지 다 됐습니다. 제가 심지어 흉부외과 선생님께서 환자랑 만나고 상담하는 거를 옆에 회진 갔다가 딴 환자 이제 회진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되게 완강하시더라고요. 환자분 수술 안 받으신대요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번의 시술이 좀 나눠져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FFR은 이렇습니다. LAD 0.71, 요 다이고날 큰 브랜치가 다이고날 중에서 큰 브랜치가 0.61, RCA는 0.71, 뭐 다 해야 되는 리전이고요. 그래서 LAD는 프록시말부터 병이 있고 LAD이고 FFR도 0.8 미만이니까 할 거고 서크는 사실 컬프릿일 수도 있기는 한데 디퓨즈하게 리전이 있고 베슬 사이즈가 안 커 보여서 CT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잘 모르겠고 다이고날은 처음부터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이고날 빅 브랜치 할 생각이 있었고 RCA는 아까 김찬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도 컬프릿일 가능성이 꽤 있고 이스케미아가 일단 증명된 부분이니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LAD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FFR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LAD FFR을 하고 바로 이제 벌룬을
통과를 시켜봤는데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고 뭐 벌룬을 다 하고 나서도 이게 벌룬 다 한 다음에 영상인데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칼슘도 크랙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전 처음에 1번 다이고날로는 벌룬하고 칼슘이 안 깨지면은 로타, LAD 벌룬하고 칼슘 안 깨지면 로타. 3번은 요 앞에 로타 해보고 스텐트 넣고 뒤에도 가능하면 로타. 요렇게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이드 카테터는 뭐 EBU 3.5에 8프렌치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페모럴 어프로치로 시작을 했고 2.5 벌룬 안 넘어가서 1.5mm 난컴플라이언트 벌룬으로 하이프레셔 하고 지금 가이딩 카테터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 벌룬 넘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추고 다시 한번 흉부외과 수술하지 않으실래요? 라고 환자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지만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스테이지드로 이때까지도 이미 사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날 잡아서 했습니다. 다이고날 먼저 했습니다. 다이고날 로타 먼저 했고, 이게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톨처스에서 이제 로타 블레이시 버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1.25 버로 잘 했고, 근데 여기 시작점인데 다 잘 돌아왔는데도 버 인트랩먼트 됐습니다. 인트랩먼트 돼서 무섭지만 그냥 당겨서 다행히 잘 빠졌고요. 특히바라게 이제 컴플리케이션 문제는 없었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여기에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칼슘이 다이고날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래 멈췄어야 됐는데 그래도 다 해드리려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LAD도 1.25로 버로 같은 버로 해가지고 여기도 사실 로타 자체는 어렵지 않게 다 진행이 됐습니다. 로타 그리고 한 번씩 다이고날 LAD 하고 나니까 벌룬은 충분히 다 패시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2.75m NC 벌룬으로까지 다 충분히 인플레이션 2.5 앵커 하니까 다 잘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제 아이브스가 또 통과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이색도 생기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바로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다이고날에 2.5에 40, 50으로 넣었고, 이제 LAD에도 뒤에도 2.75에 40 넣고, 앞으로는 서컨플렉스 일단은 생각하지 말자 하고 메인으로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LAD 오스티움까지 다 병이 있어서 메이드로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3.5에 40까지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넣고 팟하고 키싱은 하지 않고 일단 찍어봤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앞에 다이고날 앞에 약간 헤이즈니스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버가 2번 스톡, LAD도 한번 스톡 됐었습니다. 버가 2번 스톡되고 시간도 많이 흐르고 조영제도 뭐 투석하는 환자분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쓰고 해서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RCA 할 때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또 이제 여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난관인 게 이제 요때 RCA FFR을 했는데 이게 FFR 와이어인데 잘 들어갔는데 나오다가 여기 칼슘이 있는데 걸려가지고 뭐 그냥 진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하다가 잘 안 빠져가지고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어서 좀 빼볼까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 마이크로 카테터가 변형이 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한 칼슘이 있습니다. 가이딩은 AL1 8프렌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결국엔 로타다. 그래서 뭐 다행히 파인크로스는 잘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로타 와이어로 바꾸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브레디카디아 위험이 너무너무나 있는, 왜냐하면 저 와이어 스톡되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 심장 뛰는 게 좀 달라져 있잖아요. 하트레이트가 한 7, 80에서 이미 60, 5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넣어놓고 했습니다. 일부러 딱 여기까지만 스텐트 앞에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이제 조금 그 다음에 폴리싱 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글라이드로 어드밴스 해서 뒤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폴리싱 런까지 잘 됐는데 1.25버 다이나글라이드로 바꿔서 넣으니까 그 딱 간 부분에서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고 뭔가 하다가 또 스톡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하고 이제 익스텐션 카테터를 이용해서 벌룬을 그냥 넘겨봤더니 다행히 2.5mm NC 벌룬이 잘 넘어가고 3.75까지도 잘 넘어가서 쭉 하고 나니까 뭐 그럭저럭 다 아까 이제 노들려 칼슘 있던 부분도 다 잘 늘어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병은 있긴 하지만 뒤에서부터 쭉 일단 스텐트가 넘어가면은 해봐야겠다라고 했고요. 이때 이제 아이브스도 잘 넘어가서 봤는데 뭐 다 컨센트릭 칼슘이 있고 여기 중간에 있는 스텐트가 있었는데 스텐트가 예전 드라이버 스텐트였는데 언더 익스펜션 되어 있었고요. 앞에 이게 스톡된 이제 칼슘이 굉장히 이제 이센트릭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스텐트 3개 넣고 3.5, 4 넣어가지고 파이널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지만
다음에 또 LAD 아까 못 봤던 데 들어가 보니까 이 LAD 다이아고날, 큰 다이아고날의 앞에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2.5mm밖에 안 되는 이제 컨센트릭 칼슘이 있었던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NC로 쫙 넓혀주고 2.5에 2.75 NC 번론까지 하고 키싱까지 하고 마지막 파이널까지 해서 약간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팟까지 다 하고 나서 이걸로 이제 시술 종료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진 가져오다 보니까 LAO 크레니얼 뷰 파이널이 없기는 한데 다이고날 요 앞에 부분이 좀 덜 언더 익스프레션 되긴 했지만 다행히 환자는 3일 뒤에 무사히 다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캐비지가 더 프레퍼러블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늘리는 노력과 시간, 뭐 스텐트 개수 등을 생각하면은 근데 이게 인폼드 컨센트 환자에게 다 정보를 알려주고 환자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PCI가 진행이 됐던 결구고요. 김철준 교수님께서 이제 안티플레이틀렛, 안티스롬보틱 에이전트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로우도스 노악의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3일 쓰다가 퇴원할 때 아스피린 떼고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뭐 아픽사반 2.5 BID가 더 프레퍼러블 하긴 했겠지만 제가 주치의는 아니었어가지고 릭시아나 15mg으로 퇴원하셨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천준 교수님께서 RCA를 그렇게 먼저 하라고 그러셨는데 LAD를 했는데 살짝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컬프릿 이 RCA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AD RCA를 일단은 꽤 한 2, 3주 응급실 이게 내원하시고 한 2, 3주 이후에 충분히 안정화된 상태였어 가지고요. 일단은 LAD를 먼저 그 벌룬 FFR부터 LAD를 시작하다가 이제 뭐 벌룬까지 한꺼번에 가게 됐는데 한번 건드려놨던 리전이고 다시 스테이지드로 할 때는 그래도 LAD 먼저 해보고 만약에 페일하면은 다시 한번 캐비지 의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LAD를 먼저 하기는 했었어요. 그 팔로우 에코는 뭐 어떤 뭐 변화가 있었나요? 그 팔로업은 사실 저희가 시술 처음에 응급실 오셨을 때 에코를 했었고 그 뒤에 그냥 뭐 포탑을 그러니까 베드사이드로만 보긴 했었는데 워낙에 이젝션 프랙션은 나쁘지 않으셨었던 상황이고 월모션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시술 전에 와파린 끊고 YNR 뭐 우리 뭐 이전에는 1.2 이하 있을 때 이제 페모럴 어프로치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거 그렇게 하셨는 거 하고 투석 중에 노악 환자 노악 쓰는 건 아직 데이터가 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와파린은 중단한 상태셨고 이분이 와파린을 드셨던 이유가 ESRD면서 AFib이어서 스트로크 프리벤션으로 드셨던 상황이고 또 이제 뭐 기록되지 않은 이벤트로는 또 블리딩이 그 사이에 또 있었습니다. 시술 전에 이미 블리딩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와파린은 끊은 상태에서 로도스 노악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ESRD 환자에서는 그나마 아픽사반 2.5mg BID가 약간의 좀 에비던스라고 하긴 하지만 데이터는 있긴 하고 다른 노악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없지만 사실 클래스 이펙트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릭시아나 같은 경우는 뭐 15mg 요즘 고령의 환자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서 에피커시 측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에비던스는 없지만 세이프티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규철 선생님 하나 더 질문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규철 선생님이 되게 손이 좋으세요. PCR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CTO 세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까 두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랑 버디와이어 테크닉 되게 유용한데 그건 안 하시고 잘 하셨더라고요. 네,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버디와이어 테크닉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버디와이어 테크닉 잘했으면 로테이셔널 아테렉토미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가이드 익스텐션은 저희가 요 몇 전 케이스의 로타를 하다가 이게 가이딩 카테터와 익스텐션 카테터의 그 크기 차이일지는 모르긴 하는데 로타블레이션 벌을 진입을 시킬 때 그 딱 그 샤프트 있는 그 들어가는 하프파이프 같이 있는 부분에서 마치 샤프트를 긁어먹는 듯한 그런 이제 소리가 나면서 안 들어간 경험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저는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또 그러면은 뭐 진짜 삭감 하나 날리는 거니까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 그거를 한번 윙 하면은 또 그걸 다시 넣어서 쓰기가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끊길까봐. 그래서 그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의견은 좀 다른 교수님께서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하나 팁은 아까 그러니까 다이고날이 거의 듀얼 LAD랑 마찬가지인데 거기 걸렸을 때 LAD 이미 스탠트 했기 때문에 앵커 발론 테크닉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김찬우 선생님하고 오기철 선생님이 서컴플렉스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엔지오그래피 상으로 보면은 엔자임이 오른 이유는 사실 서컴플렉스가 제일 맞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다이아고널 브랜치. 그래서 저는 서컴플렉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다른 선생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왠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를. 엔지오그래피 헤지니스와 벌러러빌리티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RCA 디스탈은 칼슘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요. 엔자임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사실 컴플리트 리버스큘라이전 측면에 있어서는 다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 이게 저 혼자 다 하진 않았고 저 RCA는 제가 다 하긴 했는데 여러 개 오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스텐트가 일단 이미 6개가 들어가 있고요. LAD, RCA만으로. 근데 거기 서컴플렉스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레프트 메인도 또 스텐트를 해야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스텐트가 최소 2개에서 3개인데 일단은 베슬 테리토리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ACS의 컬프릿은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뭐 팀이 3플로우는 유지는 되고 있고 베슬 테리토리로 따지면은 LAD, RCA를 또 이분이 그 투석하는 도중에 계속 혈압 저하가 있었던 분이어서 뭔가 이 마이오카디알의 충분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 측면에서 LAD, RCA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케이스 잘 치료하신 거 잘 봤고요. 그 FFR 아까 LAD 보면 0.71 제가 그렇게 보는데 네. 사실 LAD가 디퓨즈 롱이지만 사실 어디 한 군데가 싹 제일 좁은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아마 FFR 풀백을 하셨으면은 디퓨즈하게 나오셨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스텐트를 어렵게 했지만 치료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드엔드 포인트를 예방하는 거는 0.8이 아니라 0.7인데 이런 그레이 존에서 우리가 치료한다면 어떤 심톰 임프루먼트를 노리고 하는 건데 저런 경우에는 스텐트를 LAD에다가 어렵게 하셔도 아마도 심톰 임프루먼트가 아주 좋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범위를 줄여서 컬프릿이 어디인지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RCA하고 다이아고널하고 LAD는 조금 있다가 우리 저 하이브리드 방법도 나오는데 좀 뒀다가 아마 하이브리드를 하건 훨씬 이제 째는 걸 줄일 수 있으니까요. 로보틱 서저리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서크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서크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컬프릿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테리토리가 아주 크진 않고 베슬 크기도 크질 않아서 저 같으면 컬프릿이라 할지라도 저기는 그냥 메디컬 트리트먼트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로 브레인스토밍해서 머리를 좀 브레인을 깨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음 새 연접을 통해서 최근에 칼스펠 리전에 대한 업투데이트한 우리 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연 해주실 분은 우리 영혼의 단짝이죠. 우리 흉백과 선생님이랑 저는 늘 같이 가야 되는데 서울성모의 김도현 흉백과 교수님께 나오셔서 이런 칼스펠 롱 리전에 대한 그 캐비지 옵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의 심장혈관 흉백과의 김도현입니다. 아까 케이스 잘 봤는데요. 저한테 그 리퍼가 안 돼서 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코로나리에 철갑을 들은 코로나리는 저희도 캐비지 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풀한 상황이라서 너무 잘 뚫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브리드 캐비지와 오프 펌프 캐비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약간 좀 세션의 주제하고는 좀 약간 벗어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비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컨벤셔널 캐비지는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은 캐비지, 그다음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는 오피캡, 최소 침습을 이용한 미드캡 등이 있고요. 로보틱 캐비지도 이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벤셔널 캐비지는 일단은 인공심폐기를 사용해서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문합의 퀄리티가 좀 높아질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혈관의 개수도 좀 많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인공심폐기를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포스트-오피 컴플리케이션의 리스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피캡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 내지는 블리딩 같은 걸 많이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비팅에서 시행하는 문합은 약간 퀄리티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고 문합의 개수 면에서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들어 제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또 어레스트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고요. 이렇게 스몰 이시전을 통해서 리마를 하베스팅하고 문합까지 가능한 수술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코로나리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이제 개념이 이제 도입이 돼서 리마2 LAD의 장점과 이제 드럭 율팅 스텐트를 가 이제 사페너스보다는 이제 뭐 페이터식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제 넌 LAD 리전에서 PCI하고 이제 같이 결합된 형태의 이제 개념이 도입돼서 최근에는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보틱 캐비지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로보틱을 이용해서 리마 하베스팅을 하고 문화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 시장은 굉장히 적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그럼 어떤 KBG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일단 2022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2004년부터 13년까지 총 23,000명의 환자를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 국내에서는 오피캡이 53% 정도로 시행되고 있었고요. 펌프캡이는 약 47%로 약간 오피캡이 많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의 결론은 오피캡이 하지만 오피캡이 많이 하고 있지만 오피캡은 롱텀 아웃컴에서 모탈리티나 마이오카드 임팍션, 리피티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온펌프보다는 약간 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바이벌이나 MI, 리피티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면에서 약간 온펌프가 좀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스트로크, 저희가 걱정하는 스트로크 리스크는 롱텀하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멀티베스 디지즈에서는 온펌프가 좀 더 유리한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센터마다 이제 케이스별로 이제 나눠서 구분을 좀 했었는데요. 50케이스 이하인 병원에서는 온펌프가 좀 더 유리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눈 거는 이제 하이볼륨 센터를 약간 5개 센터를 이제 나누고 그 이하에 이제 그룹을 나눠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상위 센터는 이제 오피캡이 케이스가 많고 하위 센터들은 이제 온펌프 캐비지가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케이스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얼리 오퍼레이티브 약간 그 아웃컴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없지만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의 리스크는 오피캡이 조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하위 그룹에서는 마찬가지로 온펌프 캐비지가 약간 좀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에는 국내 현실하고 좀 다르게 이제 2010년에는 약 20% 정도의 오피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약 10%,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의 경우에는 약 8%까지 지금 오피캡의 빈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많이 높지만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왜 국내에서는 온펌프 캐비지를 싫어하는가?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면 70에서 남자 환자였고요. 이런 질환이 있었고 엔지로 보면 메인과 LAD 프록시말이 되게 타이트한 병변과 서크는 토탈이고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토탈 리전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캐비지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에어타 이빌레이션을 충분히 하고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에어타를 보시면 코로나에도 칼시피케이션이 좀 많고 에어타 전장에 칼시피케이션 및 그다음에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피캡을 계획을 했고요. 최대한 많이 이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 LAD 병변하고 이제 뒤쪽에 서크 테리토리 쪽에 이제 문납을 하는 도중에 BP가 한번 딱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고 환자가 그 순간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잘 리커버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펌프 캐비지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 바이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긴 했는데요. 문합도 잘 되어가지고 괜찮고 했었는데 환자가 이제 익스튜베이션을 하고 나서 보니까 환자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멀티플라그 엠볼릭 임팍이 발생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돌리게 되고 이렇게 아치나 뭐 어센딩 에어타 이제 칼시피케이션 내지는 이제 아세로스클레로시스 병변이 좀 있는 경우에는 엠볼릭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머드라이크 병변이 떨어져나가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흔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바울 이스케미아로 인해 가지고 환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벤셔널 캐비지 할 때는 이제 에올타를 이렇게 크로스 클램프를 하고 어센딩 에올타 이렇게 캐뉼레이션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스트로크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로크 리스크뿐만 아니고 인공 심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풀머리 리스크라든지 키드니 인저리 여러 가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피캡이 마냥 좋냐? 뭐 또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오피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서커 테리토리를 하거나 아니면 혈관이 작거나 그다음에 인트라마이오카디알 세그멘트가 있거나 내지는 이제 칼시파이드 레전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캐비지 하는 특히 오피캡 하는 경우에도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오피캡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에올타 매니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페리오퍼레이트 스트로크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에올타를 건드리지 않고 하는 수술을 이렇게 권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테크니컬하게 시간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펌프 캐비지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치 칼시피케이션의 어센딩 에올타가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스토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엑실라리 아터리에다가 캐뉼레이션한 방법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센딩 에올타를 이제 매니플레이션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페리오퍼레이트 스트로크 리스크가 확실하게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고요.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시파이드 레전이 있는 경우에는 오피캡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좋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 논란이 되는 트라이얼도 있는데요. 이제 가장 여러분도 잘 아시겠듯이 루비 트라이얼하고 이제 코로나리 트라이얼이 있는데요. 루비 트라이얼의 경우에는 이제 온펌프 캐비지에 이제 한 표를 준 논문이 되겠고요. 코로나리 트라이얼의 경우에는 오프 펌프 캐비지가 이제 온펌프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 두 논문의 큰 차이점은 일단 서전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이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코로나리 트라이얼이 약간 서전에 대한 어떤 익스퍼트한 기준을 가지고 시행되었던 논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두 논문이 다 의미 있게 저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저희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한 논문을 봤을 때도 캐비지 케이스가 많고 볼륨이 많은 병원에서는 오피캡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면에서 코로나 트라이얼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전의 어떤 역량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온펌프 캐비지가 좀 더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0년 아웃컴도 이제 나왔는데요. 10년 아웃컴은 마찬가지로 오피캡이 약간 좀 좋지 않다라는 논문 결론을 낳고 있고요. 15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 오피캡을 하는 게 좋은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하이리스크 환자들에서 오피캡을 하는 것이 좀 더 페리오퍼레이티브 모빌리티나 모탈리티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보면 이제 SDS 프리딕티브 리스크를 이제 봤을 때 그 환자들 군에서 오피캡 한 케이스와 캐비지란 펌프 캐비지란 케이스를 비교를 했을 때 리스크가 많이 이렇게 예측된 환자들에서 오피캡을 한 환자의 경우에는 약간 모탈리티가 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환자의 경우에서는 오피캡이 좀 더 이제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환자들에서 오피캡이 좀 더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페리오퍼레이티브 모빌리티나 모탈리티는 좀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롱텀에서는 약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모탈리티가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케이스도 한번 말씀드리면 이 환자는 55세 남자여서 젊은 환자였고 이제 이전에 이제 KT를 받아서 이제 한쪽 키드니로 이제 유지하고 계신 분이고 이전에 꽤 오래된 명령상 이제 스텐트를 했던 환자분이십니다. 멀티플 키드니 디지즈가 있었고 KT를 받은 상태여서 환자분은 그 펌프 캐비지를 굉장히 꺼려했었고 왜냐하면 키드니가 더 망가질지 모른다는 게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펌프 캐비지는 피해달라고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셨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봤을 때 엔지오그래피를 봤을 때 LED 토탈 리전이 있었고요. 서클 리전은 이전에는 보였긴 했는데 오전에는 서클 쪽에는 스텐팅 한 적이 좀 오래돼서 약간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라이트에는 포칼 리전이 있었고 그래서 수술은 오피캡을 통해서 리마토 LED하고 사페나스 베인트 PDA를 시행했고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퇴원했고요.
근데 OM 쪽에는 OP 필드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지 못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OPKB 좀 유용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캐비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캐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리딩도 적을 수 있고 수술 후에 이제 뭐 제형 기간 및 벤틸레이터 타임 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파워풀한 이제 RCT 연구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그램처럼 캐비지하고 PCI의 장점을 이제 결합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코로나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모든 환자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 환자에서 넌 LAD 리전에서 PCI가 가능한 환자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하이리스크 환자들 이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테노토미를 피하는 게 유리한 환자들, 오베스하거나 다이아베티스가 있는 환자들 경우에는 또 이제 환자의 이제 대상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이브리드 캐비지에 대한 에비던스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아직 파워풀한 RCT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 캐비지는 일단 뭐 원스테이지라는 방법과 투스테이지라는 방법인데요.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메이스 각각에 대해서 캐비지와 PCY, 그다음 하이브리드 캐비지를 비교한 메이스 연구가 있는데요. 신텍스 스코어가 로우하고 미디움 정도 되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하이브리드 캐비지가 캐비지하고 PC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 신텍스 스코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캐비지와 유사한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서는 하이브리드 캐비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머전시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테크니컬하게 이제 미드캡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야 되고, 오피캡이라든지 미드캡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도 좀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에비던스가 좀 더 충분히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컴플렉스 리전, 아까 하이리스크에서 이제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방법적인 면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하이리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하이브리드 캐비지가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지컬하게 테크니컬하게 이게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환자를 할지는 혼자 결정하는 건 어렵고요. 이제 뭐 어떤 병변이 이제 캐비지가 가능하고 PCI가 가능한지 이렇게 하트팀 디스커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제 정리를 좀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 케이스 보여드리면 이제 하이브리드한 케이스고요. 이전에 LAD의 롱레전에 이제 스텐트를 했던 환자분이고 RCA 쪽에 포칼 레전이 있어서 이쪽에 스텐트를 하고 캐비지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어떤 폴리시고요. 지금 저희 병원은 이전에 OP캡 케이스는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한 60%대 정도로 이제 케이스를 하고 하이브리드 캐비지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펌프 캐비지는 일단 롱텀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OP캡 케이스의 경우에는 모든 환자에 적용하기보다는 하이리스크의 환자에서 시행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코로나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도 이런 OP캡과 PCI의 장점을 살려서 어떤 기존의 캐비지하고 어떤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전남대학병 홍영준 교수님께서 컨템포러리 어프로치 하이리 클래시파이드 리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홍영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컴플렉스 PCI라고 할 때 가장 탑에 있는 건 CTO이겠죠. 두 번째 탑이 이제 헤빌리 칼시파이드 리전이 되겠습니다. 하일리 칼시파이드 리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높고 또 스텐 스롬보시스, TLR 웨이시 높겠습니다. 전체 PCI 한 6에서 20% 정도가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일리 칼시파이드 리전이 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죠. 이런 페이션트 팩터들, 리전 팩터들, 프로시절 팩터들 있겠는데 스윗스팟이 뭐겠는가 리베스큘라이제이션 할 때 피지올로지의 역할, 인트라베스큘러 이미징의 역할, 또 로타블레이션, 아스트렉토미 혹은 여러 디바이스들의 역할, 또 스텐트 혹은 디시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지올로지 역할 보시면 이제 CT를 찍었더니 3베슬 칼시파이드 리전이 있었고요. 이게 뭐 CT만 보고 캐비지 할 것이냐, PC 할 것이냐
코로나 인적으로 했더니 프록시멀 RCA, LAD, 서컴플렉스 리전이 있죠. 그래서 FFR을 했더니 라이트는 이제 두 번의 스텝업이 있죠. PL 브랜치하고 프록시멀 RCA 0.70이었고요. LAD는 그레이주얼 스텝업이고 0.85. 그다음에 서컴플렉스도 그레이주얼 스텝업 0.82. 그래서 펑셔널리 원베슬 디지즈로 라이트 코로나 아트리만 PCI를 했습니다. PL 브랜치는 D11을 했고요. 프록시멀 RCA는 스텐트. 그래서 포스트 PCI FFR은 0.9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트라베스쿨라 이미징의 어떤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칼시피케이션을 어떤 디텍션하고 로컬리제이션하고 퀀티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OCT가 가장 좋을 것이고 아이브스가 그 다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플렉스 리전에서 이미징 가이드의 어떤 포지션은 역시 스텐트를 어떻게 하면 잘 넣을 것이냐, 또 스텐트 페일러에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컴플렉스 리전에서 클래스 2A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한준 교수님께서 이제 NEJM에 발표하셨던 연구이죠. 레노베이트 컴플렉스 PCI 트라이얼 보면 상당수의 롱 리전, 디퓨즈 리전, 칼시팔 리전을 포함하는 환자군인데 이미징 가이드 PCI가 엔조 가이드 PCI보다 훨씬 좋은 예후를 보였습니다. 지금 PCI가 시작된 지 한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일리 칼시파이드 리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아스렉토미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 옵티미제이션이 되겠죠. 또 이미징의 역할들이 있겠습니다. 반론이 크로스오버를 하다면 넘어갈 수 있으면 니트로베스쿨 이미징 OCT가 아이브스보다 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칼슘의 아크가 180도 이상, 길이가 5mm 이상, 테크니스가 0.5mm 이상이면 상당히 심하다고 판단을 하고 슈퍼피셜 칼슘이면 아스렉토미를 하고 딥 칼슘이면 아침에 들으셨던 리소트립시 발론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칼슘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non compliant 발론, 뭐 스코어링 발론, 커팅 발론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론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뭐 아스렉토미를 해야겠죠. 힘들면 레이저 테라피를 할 수가 있고 양쪽 다 옵티멀하게 발론 익스펜션이 되지 않으면 아직 우리나라는 못하지만 리스토트립시 발론을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스텐 옵티미제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에서는 이제 역시 인트라베스쿨라 이미징 역할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미징 카스타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아스렉토미나 레이저 넘어가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심한 칼슘이 있으면 역시 아스렉토미나 레이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트라베스쿨라 이미징을 하고 만약에 발론이 넘어갈 수 있으면 뭐 NC 발론, 커팅 발론, 스코어링 발론 하고 마지막 스텐 옵티미제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테미 환자이셨고요. 프록시멀 RCA 토탈 오클루전 발론 익스펜션 했는데 이미징 카스타가 넘어가지 않고 이 이상 큰 발론이 안 넘어가서 일단 로타블레이션을 위쪽 이제 프록시멀 RCA 이제 오스 부분에 스텐트를 먼저 넣고 로타를 시행을 하고 스텐트 삽입 후에 마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텐트 하기 전에 리전 프레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스텐트 디바이스의 딜리버리 좋겠고 시비어 다이섹션을 최소화하고 큰 MLA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여기는 NC 볼론, 스코어링 볼론, 쇼파이 프레셔, PTCA 볼론, 아스트렉터미, 리스토트립시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커팅 볼론 서너 개의 블레이드가 있어서 이렇게 엔도베스쿨라 레디얼 인시전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베니핏이 확실히 증명된 연구는 페이드를 했었고 딜리버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스코어링 볼은 이제 니티놀 스파이럴 스코어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역시 칼슘 크랙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만 역시 이제 RCT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아스트럭토미, 그다음에 스코어링이나 커팅 볼론, OPM 볼론, 슈퍼 하이프레셔 볼론 비교를 했을 때 스트레터지의 석세스풀 스텐 딜리버리, 그다음에 레시럴 스테노시스가 적게 남고 팀이 3플로우, 노 스텐 페일리어로 정의를 했을 때 스트레터지의 석세스는 로타블레이션이 100%로 가장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언스테이블 인자의 79세 여자 환자인데 LAD에 디퓨즈 스테노시스가 있고 이미징 카스타가 안 넘어가서 로테이션 아스트렉토미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2.5mm 발론을 하고 이런 결과를 얻었었고요. 이제 아이브스를
시행을 했죠. 디스탈 레퍼런스는 2.5 정도 되고 프록시멀 레퍼런스 3.5 정도 되고요. 리전 랭스는 52mm, 로테이션 아스렉토미를 통해서 칼슘 크랙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mm NC 발룬을 사용을 했고 스텐트 3개를 삽입을 하고 이제 엔지오를 찍었습니다. 보시면 프록시멀 LAD에 좀 이상한 병변들이 보였죠. 아이브스를 해보니까 시간 관계상 넘기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헤마토마가 생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칼슘이 굉장히 심한 병변이기 때문에 이제 언더 익스펜션 같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 익스펜션 되어 있고 익스트라뮤럴 헤마토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할 때 이제 선생님은 아래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제 3.75의 NC 발룬을 이제 풀로 다일레이션 했더니 이제 퍼포레이션이 생긴 거죠. 이제 사진을 찍을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페모럴 아터리 펑처를 하고 더블 카스터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프록시멀 LAD에 그래프트 스텐트 삽입을 했고요. 부족해서 또 하나의 그래프트 스텐트를 삽입을 한 다음에 2개의 그래프트 스텐트를 삽입을 했죠. 아이보스를 했고 이제 그래프트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파이널 엔조는 이제 이렇게 마쳤었고요. 8개월 뒤에 팔로업 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좋게 만들어 주려다가 항상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인트라베스쿨러 이미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디퓨즈 카스파이드 리전이 있을 때 여러 개의 스텐트 또 굉장히 긴 스텐트가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면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디퓨전 리전인데 스몰 베슬 디지즈를 동반하는 이런 리전에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큰 혈관에는 DES를 넣고 조그만 혈관에는 DCB를 하고 혹은 DCB 온리 트리트먼트를 비교하는 하이퍼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언스테이블 엔자이너 77세 남자 환자이고요. LAD 카시파드 리전이 있고 이미징 카스타 발룬 안 넘어가서 로테이션 아스트렉토미를 먼저 시행을 했고요. 2.5mm 발룬 했는데 노리플로가 생겼고 나이트로프로사이드 니코란델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팀이 2플로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발룬으로 역시 했더니 역시 노리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이 환자 스텐트 하면 100% 노리플로우 올 상황이어서요. 이 환자는 DCB 2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고 파이널 엔지오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터벤션 하는 아까 흉부외과 선생님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하일리 칼시파이드 리전은 굉장히 챌린징한 이슈가 되겠고 굉장히 어드버스 멘터 관련이 많죠. 또 디바이스도 많이 필요하고요. 피지올로지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컬프릿 또 어떤 혈관을 치료할 것인가 정할 때 중요하겠고요. 인트라베스쿨러 이미징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벌룬들 또 아스트렉토미 디바이스, 리스토트립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일리 칼시파이드 리전에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 DCB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건희 교수님 제 시간에 맞춰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연자이신 우리 한주영 교수님 모시고 이미징 가이드 옵티미제이션 칼시파이드에 대해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한주영입니다. 제가 원래 10시 31분에 끝나야 되는 건데 좀 늦어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선생님들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시비어 칼시파이드 리전에 대해서는 인트라베스큘러 이미징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디스클로저고요. 일단 앞에 보여주신 슬라이드하고 똑같은데 리전 위드 하일리 칼슘 컨텐츠에 있어서 시비어면은 엔지오그래피로도 잘 디텍트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도가 좀 덜하면 역시 아이브스, OCT가 엔지오그래피보다 더 잘 디텍트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딥칼슘 같은 경우는 아이브스가 제일 잘 디텍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 아크 시크니스 역시 엔지오그래피로는 전혀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요. 아이브스가 아크는 잘 볼 수 있는데 시크니스 그리고 랭스에 있어서는 OCT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이크 성상에 대해서는 역시 다른 게 이제 성상의
플레이크가 있으면 아이브스가 조금 더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브스하고 OCT인데 아이브스도 어느 정도는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그다음에 뭐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만 OCT를 보시면 이런 thickness, 그다음에 아크 아주 명백히 알 수 있고 또 랭스도 잘 알 수 있고 크랙도 로타블레이션 후에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첫 번째 리전이 있고 로타하고 이제 스텐팅 한 다음에 리전인데 이제 로타 한 다음에 그 OCT를 보시면 이 크랙 같은 것도 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칼슘의 역시 뭐 아크나 랭스나 두께도 잘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나 재미있는 건 이제 와이어 쪽을 보시면은 이 요쪽으로 로타블레이션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우리가 그 와이어 바이어스 때문에 로타블레이션을 하더라도 이 와이어 있는 쪽 당연하겠죠. 그쪽이 깎이지 반대편 쪽은 잘 깎이지 않는다. 그래서 와이어를 저희 마음대로 또 위치를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와이어 바이어스에 대한 건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 네. 다이 쏘기 전에 보면 비교적 스텐트 안 하는 환자입니다. 칼슘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렉티브 로타블레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로타블레이션 1.5mm 벌을 썼고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타 한다면 기도 한번 찍어봐서 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브스를 보시면 역시 칼슘이 뭐 인서클링하게 있는데 그래도 리버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제 로타블레이션이 비교적 잘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크랙이 약간씩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인서클링 그 칼슘이긴 하지만 로타블레이션 후에는 비교적 리버브레이션 잘 보이고 있고요. 잘 일어났고 크랙이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스텐트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확신이 없으시면은 보통 이제 스텐트 넣기 전에 뭔가 더 플레이크 모디피케이션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스텐트 넣어놓고 나서 안 펴졌다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NC 발로닝 같은 걸로 미리 리전 플레이크를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충분히 좀 MSA를 얻고 크랙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를 하면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들어가고 또 이제 NC 발론까지 하고 물론 이제 아이브스를 한 번 더 보시고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이제 언더 익스펜션이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바이포케이션 다이고날 브랜치가 나간다 그러면 위쪽은 아마 폿을 그냥 하시고 파이널 아이브스 엔지오에서는 뭐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역시 아이브스에서도 에지 프로블럼 없고 워낙 칼슘이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걸로는 MSA가 아주 시원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비교적 액셉터블한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 이제 OCT를 좀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아이브스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만 OCT가 또 칼시피케이션에 좋다고 하니까 사실 이 환자는 제가 아주 칼슘이 심하리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이딩도 6을 하고 바이포케이션 그냥 다이고널 브랜치가 아주 오스가 나쁘지 않아서 그냥 크로스오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2.5mm 벌룬이 안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1.5mm 벌룬 간신히 넘어갔는데 역시 언더 익스펜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로타블레이션을 시행을 했고요. 이 다이고널 브랜치 와이어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로타블레이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애를 먹다가 결국 이제 와이어가 로타블레이션이 넘어갔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제 비로소 이제 2.5 벌룬이 이제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OCT 했고요. OCT 뭐 요새 풀백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초당 40ml니까 사실 뭐 크레아틴만 괜찮으시면 다이를 한 20cc 정도 쓰고 대부분은 뭐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고 찍고 나면 이제 바로 그 언사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도 아이브스 풀백 뭐 리얼타임으로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쑥 하고 요거 리컨 해가지고 보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저먼트도 상당히 이제 잘 비교적 정확하게 해서 사람 손이 크게 가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슘 뭐 이렇게 아크도 잘 보이고 두께도 보이고 랭스도 저희가 잘 알 수 있고요. 뭐 베슬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루멘 바탕으로 해서 스텐트 사이즈나 랭스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스텐트가 또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벌룬으로 이제 NC 벌룬으로 해서 하고 그래도 또 스텐트가 안 넘어가서
이성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라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 안 넘어가는 거 하나 찍고 질라 넣어놓고 넘어가는 거 찍으면 뭐 삭감이 오더라도 자신 있습니다. 이대로 영상 2개만 보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질라를 써서 이제 스텐트가 잘 넘어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뭐 어정티브 벌룬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이미지에서는 뭐 이제 이게 스터디를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와이어를 뽑고 파이널 이미지를 찍어야 됩니다만, 그냥 이제 스터디 안 들어가는 환자다 그러면 그냥 QCA 꼭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OCT를 하면서 요뷰에서는 이제 파이널 이미지를 대체를 하시면 다이를 좀 아낄 수 있고요. 각도를 바꿔서 다른 비율을 찍으시면 다이 소모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풀백되는 속도는 이제 굉장히 빠르죠. 슉 쓰면 뭐 슉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런 이제 이미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보실 수가 있고, 역시 스텐트도 비교적 잘 이제 익스펜션 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에지 프로블럼 없었고, MLA는 이제 파 디스탈에 걸려서 비교적 이 안쪽에 이제 인터벤션이 잘 됐다. 그리고 MLA가 5.25니까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게 또 컷오프 밸류는 이제 넘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캐비지 했던 환자인데 그래프트는 사실 다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특이하시게 또 프리 그래프트를 하셨더라고요. 리마가 좀 짧아서 그러셨는지 해서 라이트 IMA를 이제 아우터에서 프리 그래프트로 다이아고널 LED 연결하셨고, 레프트를 써셔서 Y자 그래프트로 RI하고 OM하고 PDA까지 다 잘 갔습니다. 그래서 RC는 물론 이제 병변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엔 그래프트 괜찮아서 환자분이 가슴 아프신데 그냥 메디컬 트리트먼트 하자고 하고 좀 더 팔로우를 했었는데, 이제 2단계부터 이제 저보고 이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환자 계속 아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PDA까지만 가고 PL까지는 이제 잘 안 가서 그때는 그래프트를 그쪽은 안 되셨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RCA를 했는데 역시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병변이었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로타블레이션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미징 안 보고 했습니다. 뭐 어차피 플랜 똑같을 거 아니냐. 로타하고 그다음에 뭐 벌룬 할 거고, 그다음에 약간 또 큰 사이즈로 필요하면 벌룬 할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스텐트 넘어갈 거고, 안 넘어가면 질라 또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4.0 스텐트를 넣고 좀 어정티브 또 해야지 해서 했습니다. 근데 4.5 NC를 했고 제가 좀 겁이 없었나 봅니다. 여기 역시 리키지가 생겼습니다. 아주 프랭크 퍼포레이션은 아닙니다만 이런 게 생기면은 스트레스풀 하죠. 그래서 한참 또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저거 더 세나 안 세나, 에코도 또 봐야 되고, 야 이거 헤파린 리버스를 할까 말까, 이거 하고 싶은데 또 했다가 이거 막히면 어떨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저희가 엔지오로 해서 다 안다고 하지만 이제 언더 익스펜션도 디텍트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벌룬 사이즈를 또 너무 크게 자신 있게 과감하게 하다가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역시 이미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아까 알고리즘 다 보여주신 건데 어떻게 가도 기승전 이미징은 해라. 그래서 뭐 넘어가건 안 넘어가건, 스텐트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결국 중간 단계건 마지막 단계건 그 인트라베스큐 이미징을 해서 확인을 하고 스텐트 옵티미제이션을 하라는 거고요. 저희 이제 그 레지스트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에 했던 환자들 컴플렉스 리전 골랐을 때 인트라베스큐 이미징 이 당시만 해도 좀 옛날 데이터여서 한 1:3 정도로 그 아이브스 안 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레프트 메인에 역시 제일 많이 쓰셨고, 인트라베스큐 이미징은 칼시파이드 리전에서는 한 3분의 1은 이미징 쓰시고 3분의 2는 안 쓰시고, 이 당시 이제 아이브스밖에 어베일러블 하지 않았고요. 카디악 데스 문제도 아주 롱텀하게 보면 아이브스 쓴 군이 엔지오그래피보다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역시 뭐 MI나 TLR 마찬가지였고요. 서브그룹 원앨러시스를 보면 다 일관되게 좋은데 칼시파이드 리전에 있어서도 역시 아이브스를 한 군이 더 좋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브스 가이드를 하면 이렇게 스텐트 사이즈가 약간 커지고 랭스가 약간 길어지고 벌룬 프레셔 올라가지만 아웃컴은 좋더라라고 제가 보고를 했고요. 시간 관계상 뭐 리노베이트는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칼시파이드 리전에 대해서도 리전별 이제 서버 그룹 어널러시스를 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이제 칼시파이드 리전에 대해서도 데이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태국에서 최근에 나왔던 레지스트리 데이터인데 RCT는 아닙니다만 이제 로타 아블레이션을 시행했던 환자들 288명을 보면
188명,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는 이미징 가이던스를 하고, 이제 나머지 한 30%는 엔지오그래픽 가이던스를 했다고 돼 있고요. 역시 이제 이미징 분에서 버홀도 조금 더 크고, 스텐트 사이즈도 더 크고, 랭스도 조금 더 길고, 근데 아웃컴은 더 좋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껏까지 나온 observation 스터디나 아주 데디케이티드는 RCT는 아닙니다만 이제 인트라베스큐 이미징 RCT의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보면 역시 시비어 칼시파이드 리전에서는 인트라베스큐 이미징이 아웃컴을 향상시킨다고 보고요. 나는 뭐 마스터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느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칼시파이드 리전 심한 거, 특히 로타블레이션이 필요하다면 혹은 그 이상의 플레이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다면 일렉티브 이미징,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은 이미징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익스피리언스드 오퍼레이터는 인트라베스큐 이미징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제 저희 병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잘라서 그 미만 그 이상 경험으로 나누어서 보면 뭐 확실히 익스피리언스 오퍼레이터들이 컴플렉스 리전에서 아웃컴이 더 좋습니다. 근데 아이부스를 보면 양군 다 도움이 되고요. 물론 넥스 익스피리언스드 오퍼레이터에서 아이부스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익스피리언스드 오퍼레이터에서도 아이부스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만약 시간까지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ort comment or short question and then short answer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패널 선생님 혹시 코멘트나 해주시죠. 저는 그 잠깐 코멘트는 되게 허무할 수도 있는데 이 환자 처음부터 캐비지 안 됐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라디알 아트리에 아까 칼시피케이션 거 리마가 그래프터블하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PCI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김도영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오프 펌프 캐비지하고 온 펌프 캐비지하고 결국 예후가 차이가 나는 게 그 타겟 베슬 페일리어 때문에 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올코즈 모탈리티 때문에 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세레브랄 바스큘라 액시던트가 CVA가 더 많이 생겨서 나는 건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CVA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롱텀 아웃컴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문합의 퀄리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롱텀에서 리피티드 바스큘라이제이션이라든지 MI 발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탈리티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도영 교수님 저 나오신 김에 예. 그 하이브리드 캐비지 하실 때 예, 예. 안티플레이틀렛은 어떻게 하시고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캐비지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일단 뭐 환자가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듀얼 하고 있으면 그냥 저는 특별히 개의치 않고 하고 있고요. PCI 하고 나서도 듀얼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 갖고 수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한주영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케이스 보여주셨을 때 엔지오그래피컬리는 칼시피케이션 심하지 않았는데도 로터블레이터 사용하고 그다음에 가이드 질라까지 사용해야 될 정도로 조금 힘든 케이스였는데요. 혹시 이제 만약에 로터블레이터가 준비 안 된 채로 시작했다면 혹시 뭐 스코어링 벌론이나 NC 벌론만으로 혹시 해결될 수 있었을지? 해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스코어링 벌론은 이제 아주 칼슘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경험으로는 이제 그 플레이크 양을 줄이는 건 도움이 되지만 아주 칼시파이드 리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깨트리려면 뭐 NC 벌론 쓸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술의 확실성을 생각을 하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데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로타블레이션을 해서 성공을 한다가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첫 번째 그 세션이 디피규 카시페 리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하고 시술을 해주시고 많은 선생님께서 이제 같은 주제로 이제 희석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 흉부협회에서 또 새로운 지견을 좀 말씀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